들어가며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아마 책자에는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난 것이 바로 듀이, 칸트, 그리고 그 전에 흉이라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듀이 철학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 우리나라 교육을 하시는 분은 듀이 철학을 배우고 싶지 않아도 다들 듀이 철학 배우고 오신 은사님들의 계통에 의해서 모두 다 신학으로 듀이 철학을 학습했을 거고요. 모르긴 몰라도 은연중에라도 듀이의 철학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이 철학은 깊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명료하고 명증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반면에 듀이는 미학책이 있습니다. 예술에 관련된 1, 2권 책에서는 뒤에 미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잠깐 봤는데 다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고 방대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현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래서 그런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협업하고 뭐 세상과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굉장히 명징하고 실증적인 철학 이야기만 하다 보니 깊이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다소 프랑스나 독일 철학과는 다른 철학의 한 장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뒤철학, 그 다음에 칸트라고 말씀드렸죠. 뒤는 그냥 경험 그 자체로서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좀 곡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뒤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말로 표현 가능한 명증하고 실제적인 경험에만 관심을 좀 많이 두다 보니 그 뒤에 현학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 무엇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심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거의 뭐 뒤철학만 하시고 뒤철학만 생각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점인데 그 부분을 칸트라는 철학자가 회의주의적 철학자라고 하죠. 네가 생각해? 데카르트가 얘기한 대로 당신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존재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회의를 한 것이죠. 나의 생각에 대한 회의, 내 살아있음에 대한 회의, 그 회의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성,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어, 다 뒤엎을 정도로 아니면은 교만할 정도로 인간의 신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완전한 그 시대에 살았던 칸트로서는 아마 그 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회의적 합리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정표를 찍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칸트에 대한 너의 생각이 진짜 생각이냐? 라는 회의주의에 대한 물음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철학의 포문을 열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훗설이라고 하는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훗설의 바로 직계 제자, 바로 밑에 제자, 그쵸, 데카르트 죄송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 실존주의. 결국에는 이 현대 철학은 회의 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니체 또 마찬가지죠. 니체 또한 방망이를 들고 망치죠. 망치를 들고 네가 말하는 게 진짜 맞니라고 모두 하나하나 깨부셔 나가야만 진짜 진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그 장을 열었는데 너무 현학적이고 말 자체의 논리성보다는 직관적인 이야기들로 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호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서양 학파에 맞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회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훗설은 이 상황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현상이라는 것이 진짜 현상인가? 이 현상이 그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정말 그것일 뿐일까? 라는 그 회의, 그 모든 것들의 회의 안에 존재에 대한 회의로 담겼을 것인데 그 존재에 대한 회의를
아주 집중해서 다룬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아닌가. 그래서 하이데거는 너 진짜 존재해? 존재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언제까지 존재하고 언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생각 어디까지가 너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진짜 너니? 어디까지가 너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너이고 세상이 너이고 온전한 너이니? 라는 물음이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물음, 실존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던 칸트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칸트가 그 전까지 계속 철학 서적을 쓰다가 몇십 년을 썼다고 하죠. 순수이성 비판을 쓰다가 완전 뒤엎은 사건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영국에서 건너온 철학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휴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회의적 경험주의라고 지금에야 와서 생각하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지만 휴음은 그랬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 진짜 경험이냐? 니들이 경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경험은 합리적인 논리나 사유에 의해서 판단되지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뒤집었고 대륙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게 휴메의 경험주의였는데 그게 회의적 경험주의라고 지금은 논의합니다. 그 회의적 경험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죠. 영화 The Ac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룸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영화들인데 이 The Act라는 영화는 참 소름 끼치고 굉장히 섬뜩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한 몸을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좀 걸어보지 못했어요. 소년기, 뭐 유아기 빼놓고는 매일 엄마가 보살펴주고 약 먹여주고 이렇게 데려다줘주고 그러는 동안에 발달장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엄마랑 이 아이가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녀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이 딸 아이가 사주를 해서 청부를 해서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 사건이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The Act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현상이나 그 부모의 관계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맞다라고 하지만 이 딸 입장에서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랬다는 거죠.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됐을 때 놀다가 어디서 뛰어내려서 다쳤는데 무릎을 다쳤는데 엄마가 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거야. 넌 이제 앞으로 걷지 못할 거야.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마치 코끼리가 얇은 맨 처음에 밧줄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나중엔 밧줄이 아니라 뭐 실로 묶어놔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어느 순간 진짜로 발달장애가 있고 사지마비를 유사하게 겪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또 좀 충격적인 게 식사나 이런 걸 전혀 먹이지 않았어요.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오직 먹였던 것은 약. 그 약들이 오히려 이 아이를 영양실조로 만들고 심지어 이 아이 이빨도 다 빠졌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정상적인 발육도 할 수 없었고 성징후도 나타나지 못하게 했었고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손에 있다가 청소년기를 좀 지나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이 가족이라는 거, 우리 엄마라는 거,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 그게 맞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회의. 그리고 나중엔 급기야는 그 회의의 끝은 어마어마한 비극적 결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가 휴미였습니다. 휴미의 이야기를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신 분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건데요.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금붕어들이 태어났을 때 어항 속에서부터 태어났으면 이 금붕어는 전 세계는 어항이고 어항 속에 일어난 경험이 전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 지구인들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 마치 신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길러내고 사육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상상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경험주의, 회의적 경험주의를 만든 것이고, 지금 흉이 되살아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현대 철학에 빠질 수 없는 들레즈의 바람이죠. 프랑스 철학의. 프랑스 철학의 들레즈의 바람이 지금 영유아 교육 쪽에도 놀이 쪽에, 놀이 이론, 놀이에 대한 것들로도 지금 불고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기반에 입각해서 우리가 과연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우리 웰리스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잘 먹는다고 해서 웰리스인가? 아니면은 뭐 돈 많이 번다고 웰리스인가? 아니면 내가 권력을 많이 준다고 웰리스인가? 참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나 기준, 그 다음에 순간순간 느끼는 참사리에 대한 감각과 생각과 이념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영유아 교육에서 영유아 대상 교육과 예비 영유아 교사 대상 교육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조금 준비해 봤고요. 앞부분은 영유아 교사 대상, 뒷부분은 영유아 대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 3번은 영유아 교사, 4, 5, 6은 영유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온택트 시대 영유아 교육 이해와 실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누리과정 이해와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저희가 2019년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죠. 2012년에 최초 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3, 4, 5세로 확장되고 지금 2019년에 초기에 있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과 개폭적인 이념이나 철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로 굳이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놀이. 놀이 중심이란 말을 제가 워낙 별로 이렇게 중심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놀이. 그 다음에 자유 또는 자율 두 가지 핵심으로 개편 2019 누리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고 보호받는 사회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이렇다.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고 보호받는 그 사회 문화. 사람은 타고나기에 천부 인권이 있죠. 두 번째,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바로 내 자신의 웰리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웰리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웰리스를 담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첫 번째로 정보화 사회로의 가속화, 그 다음에 보건환경 및 보건 인식이 향상돼서 어딜 가나 손소독제, 손 씻기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접촉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체 끝도 굉장히 깔끔하고 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감기가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죠. 보편복지, 그 다음에 교육복지 등 불평등 해소 정책, 그 다음에 최소소득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보편적으로 본격화되는 시기,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문제들이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급속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혁을 이룰 수 있고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갈등과 혐오죠. 지금 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 또 동양인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으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폭력적인 결과로 연속되어지는 바람에 다양한 비극들이 양산되고 있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네, 불완전 요소로. 그래서 울분을 느끼는 인구가 한 60% 된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연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그냥 끙 하고 받고 있는 것이다. 마치 전기 자극을 도망가려고 하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가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수밖에 없는. 근데 참아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참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코로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적응을 잘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유아 교사 양성의 목표는 전공 과목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융복합형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양 부분에서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다문화, 그다음에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한 영유아 교사,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들을 극복하는 것들, 그 문화적 차이와 편견이 융합되고 복합됐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진다. 지평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나와 너의 암과 문화들이 만나서 지평의 융합을 이루면서 더 많은 다양한 고급 문화들이 양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 이해들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다문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온택트 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우리 영유아 교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을 대폭적으로 올해 다양한 대학들에서 하고 있고요. 영유아 교사 영역에서도 옛날엔 교사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습니다만 요즘은 앞에 붙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통하고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통하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리터러시의 앞에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을 붙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리터러시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읽고 해석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재창출해서 표현하고 구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제안하는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러닝은 들어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뭐야? 라고 하면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 즉, 그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은 단위 교과에서는 적절하지만 전 대학, 그 다음에 전 사회, 전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스마트 러닝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와 연속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사회와의 연속성과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대학과 교육과 그 안에서의 영유아 교사 양성과 교수들과 대학 시스템들이 이렇게 스마트 에듀케이션이라는 어떤 일관된 철학과 신념, 지향성을 갖고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저희 대학은 그리고 저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What is smart education? 두 번째는 How to smart education? 마지막으로는 To be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에듀케이션 필요성 및 개념.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테크놀로지 문명 발달의 변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너무 불확실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다변하고 급속히 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세대라고 하는 우리 뭐 X세대, 뭐 Y세대 뭐 이러는데 이제 요즘 세대는 공감 소통이 필요한 세대이다. 마음을 맞닿아서 이루어내지 않고는 일도 그 다음에 학습도 해내기 어려운 그리고 온택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에 대한 욕구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 고갈과 공감에 대한 필요성, 갈증들을 더욱더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실무 능력, 실무 현장의
에서는 교과 능력, 지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가르친 것이 실습 나가보면 모두 다 뒤집어 엎어지더라 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라는 교육과정에서도, 대학 교육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오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교사학습 방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들이 머신러닝화되고 인공지능화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들을 영유아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해야지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 하나씩 갖고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개념이라는 것은 스마트 에듀케이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 방법, 교육 과정, 교육 평가 방법이다라고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에 이미 중학교에 도입해서 실시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올해 또는 내년에 지금 대학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스마트한 시대에 살면서 대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아날로그 너무 힘들겠죠. 대학에서는 테크놀로지, 고용화된 구조 체계가 아닌 흐름, 역동으로서 그 에너지로서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 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에듀케이션의 모토입니다. SM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스마트 러닝, 스마트 에듀케이션 주제어로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 해놓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SMART는 그냥 스마트하게 교육하는 것이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사학습법 제일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박사 논문으로 액션 러닝 전공했으니까 액션 러닝, 그다음에 PBL, 그 다음에 플립 러닝 맞습니다. 프로젝트 접근법, 뭐 과업 접근법, 뭐 다 여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PBL로 1주부터 15주까지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액션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립 러닝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어떤 주제나 어떤 부분에서는 액션 러닝이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플립 러닝이 훨씬 더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직소 수업이 적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하게 적재적소에 넣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화돼서 모든 것들을 고용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윤활작용을 하고 촉진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 디지털 이런 것들이다.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에듀케이션의 환경이고요.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교과들은 아마 스마트한 러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 실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두 가지의 경우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대면 수업에 있는 사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리고 비대면 줌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대면 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대면은 그냥 토론하고 바로 해서 하면 되지만요. 보시면 이제 과업 분배부터 해서 이제 웹상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문서를 공유하면서 서로 공동 작업을 합니다. 문제 설정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상호작용들을 웹상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뭐 카웃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단한 퀴즈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면 문제 과업 설정 이런 다양한 수업 진행에서는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담벼락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나 토론거리,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줌하면서도 토론거리를 주는 거죠. 만약에 영유아 문제행동이라면 아이들은 왜 손가락을 빨까? 그럼 자기들이 다 생각한 나름의 티어리가 있죠. 나이브 티어리라는 것들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냥 심심하니까 빨 수도 있고, 오 프로이트를 아는구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보면 성적인 욕구 때문에 빠는 거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왜 그럴까? 과연 정말 성적인 욕구 때문일까? 그러면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이 생각한 그 무엇을 갖고 합쳐서 이론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고 그 아이에 맞고 이 아이들이 지금 실습 가고 있거든요. 실습에서 맞는 문제행동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협동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걸 실행한 걸 평가하고 이 전 과정은 패들렛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하고 녹화해 가지고요. 예. 그것들이 PDF로 다 받아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주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실습 끝나고 취업했을 때 포트폴리오 갖고 나는 이런 수업을 했고 이런 문제 행동을 지도했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 생활 지도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집니다. 다소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많이 넣는데 여기 쇼 녹화를 하다 보니까 닭줌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질 않네요. 그러면 투비 앞으로는 어떻게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갈 것인가? 그래서 학습 성과 관리, 빅데이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학과에서 개별 교과에서 학습을 모아서 성과들을 모아서 상담들을 모아서 학부는 모아서 또 대학 차원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빅데이터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교과에서는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널을 썼는데 저널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이 생각, 그 다음에 생각과 문제 행동 막 이런 것들이 연속된, 왼쪽은 워드 클라우드고 오른쪽은 네트워크 아나리시스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함께 출현하고 친한가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보면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야지 생각하는 선생님이 성장하는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한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정형화된 텍스트 애널리시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 전후에 수업 부적응, 그 다음에 적응, 그 다음에 학습, 스트레스 이것들을 이렇게 산점도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담한 내용들인데, 신입생들 상담한 내용들인데, 그 중간에 핵심어들이 이제 학생회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쓴 것들을 저한테 투서하고 한 것들을 네트워크 분석해 보니까 신입생일 때 학생회에서 억지로 걷는 어떤 문제와 선후배 관계들이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이 다음 연도부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좀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빅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분석해낸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 성과 관리, 상담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요약은 요 정도고요. 두 번째 챕터를 빨리 해야 돼서 마음이 급하네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누리지원을 통한 유아 언어통합, 이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유아 입장에서 놀며 말하고 싶고 또 말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 지원되는 것, 이게 우리의 지향이고 목표. 교사로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기반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사다. 여기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놀이라는 것이 즐거움, 이해, 힘, 평형, 기대, 놀라움, 아이들의 놀이는 everything이다.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너무 놀이를 구조화한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고 왔어요.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놀이라고 가르친 새노래라고 하고 동화 읽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나 오늘 바깥놀이 2번 했어 이럽니다. 2번. 그게 진짜 아이들한테는 놀이라는 거죠. 놀이는 구조화되질 수가 없는 것들. 들레지가 얘기하는 가장 모토는 뭡니까? 그죠? 현대사회 구조에 포획되는 인간 군상들, 그 다음에 그 억압들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현대 철학자가 들레지라면 놀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놀이에 대한 요즘 영유아 교육 관련된 논문들은 니좀이라든지 베르그송주의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놀이가 이렇게 창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건 그런 에너지틱한 무엇이 있다, 흐름, 플로우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하이데거, 베트겐슈타인 넘어가겠습니다. 놀이중심 언어교육, 통합적 언어교육, 소통과 공감 이렇게 돼 있고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우리들이 구조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자연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그다음에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계를 설정해 줘야 될지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왔는데 좀 시간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중심 언어교육 필요성은 놀 권리, 공감, 핵심 역량에 이렇게 적합하다. 목표는 일상의 놀이 경험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및 상상력 함양. 그래서 아까 영유아 교사 교육과 마찬가지 미드 리터러시. 통합적 언어 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레조 에밀리아 프로젝트 생각하는 게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당면 과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협동적으로 문제 해결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은 사례인데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뒤에 경험주의 철학에 기반해서 우리 창발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사 교육에서도 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교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습 나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이라고 하면 자꾸 혼돈되니까 예비 교사들이 현장 나가서 그 영유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저는 그것들을 지도하면서 마치 레조 에밀리아 프로젝트에서 페다고치스타가 하듯이 하면서 애들을 지원해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영유아 교육,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영유아 웰빙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사 웰빙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이론과 실제를 빨리빨리 하려고 20분, 25분 안에 맞추려고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또 끝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킵한 부분이 많은 점은 시간 한계를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긴 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